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남자. 어머니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골의 한 여인숙의 다음에 수험 공부를 위해 한 젊은 남자가 왔습니다. 바닷가의 여인숙이었기에 여름방학 동안 비서와 수험 공부를 겸할 생각이었지요. 집에는 아직 어린 여동생들이 있는 데다 부모님의 조부모님, 하인들까지 잔뜩 있어서 집중이 도저히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들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여인숙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방은 창문 너머로 푸른 수평선이 보이고 시원하게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기분 좋은 방이었습니다. 다다미도 부드럽고 방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다다미 8장짜리 좁은 방이었지만 무척 좋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와서 문득 입구에 창호지를 봤더니 벽 쪽에 책상을 두고 공부하고 있는 젊은 남자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학생은 무심코 놀랐지만 곧 안정을 되찾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 저기, 오늘부터 이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등을 돌린 채로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학생은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자신도 공부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떠올리고 창가 쪽에 있는 책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뒤에 학생은 책을 보고 있다가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것을 느끼고서야 비로소 해가 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도 아직 어두운 책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도 될까요? 네. 그리고 불을 켜는 순간 아래에서 저녁 드세요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남자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 안 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전 식사하고 오겠습니다. 다녀오시죠. 학생은 남자와 조금은 친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맛있게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에도 학생은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학생은 식사를 마치고도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일어날 무렵 학생은 남자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하지만 내가 열중하고 있어서 못 알아차렸나 보다. 저 사람도 대단히 열심히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잘 시간이 되어 이불을 깔았지만 남자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 주무십니까? 학생이 말을 걸자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먼저 자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학생이 방에 불을 끄자 빛은 남자의 책상 위에만 남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학생이 일어났을 때 남자는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씻은 뒤 학생은 아침 식사를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자신과 남자뿐인 듯 합니다. 낮은 금세 가버리고 밤이 왔습니다. 그날은 모기가 무척이나 성가신 밤이었습니다. 아무리 모기 불을 피워도 모기가 날아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창문을 닫자니 더워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은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모기가 엄청나네요. 가렵지 않으세요?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숨을 쉬지 않으니까요. 학생은 모기는 사람의 숨에 반응한다던가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신도 호흡을 잠시 멈추어 보았지만 역시 모기에 물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은 도저히 공부를 할 상황이 못 돼서 학생은 잠이나 자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이윽고 여름방학이 끝날 때가 와서 학생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지만 끝까지 남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여관 사람에게 같은 방을 썼던 남자에 관해 물으려고 했습니다. 혹시 대학 수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봄에 도쿄에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여주인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네, 그 방은 도련님 집 전용 숙소인데요. 다른 사람은 묵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 방에는 젊은 남자가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아니요, 여기 머물던 건 도련님 뿐이세요. 저희 가족을 빼면 아무도 없습니다. 학생은 그제야 그 남자가 말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숨을 쉬지 않으니까요. 학생은 당황해서 자신이 머물던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남자가 책상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남자에게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그 여관을 떠났습니다. 그 남자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학생은 그 후 무사히 도쿄의 대학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드럼통.
옛날 19세기 말 무렵이었다고 한다. 유럽 어느 곳에 처음 보는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주위 사람을 멀리하고 혼자 큰 집에 살았다. 그 누구도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다. 그의 곁에는 늘 여자가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헤어져 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은 의아하게 여겼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얼마 뒤 그 남자는 전쟁에 나서게 되어 그 집은 빈집이 되었다. 그리고 몇 년 뒤 어느 가족이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집의 뜰에는 완전히 밀봉된 7개의 드럼통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 이사온 이들은 전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도 몰라서 그 드럼통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 중이다 보니 석유는 너무나 귀했고 그 드럼통에도 석유가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궁금했던 집 주인은 그 드럼통의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엄청난 냄새에 토할 수밖에 없었다. 안에는 마치 젤리처럼 떠오른 썩어버린 여자의 시체가 있었다. 바로 경찰이 와서 시체를 드럼통에서 꺼내려 했지만 쉽지가 않았다. 손을 잡고 끌어내려 했지만 살점이 떨어져 나가 샛노랗게 변한 뼈가 드러나고 썩은 살점이 지면에 너덜너덜 흩뿌려졌다. 배에 손을 댔더니 그대로 내려앉아 거무칙칙한 피가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이었다. 7개의 드럼통에는 모두 물에 잔뜩 부른 여자의 시체가 들어가 있었다. 경찰은 내친 김에 뜰 전체에 수색에 나섰고 뜰에 묻혀있는 15구의 시체를 발굴해냈다. 모두 여자의 시체였다. 경찰은 시체를 마을 광장에 늘어놓고 시체의 신원을 아는 사람이 없는지 탐문했다. 수사 도중 이전에 그 집에 살던 남자가 신문에서 아내를 모집하는 기사를 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아내를 그 집에 데리고 가서 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여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남자 본인이 전사한 탓에 결국 사건은 여기서 종결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백사.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무서운 것이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지만 어쩌면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인지도 모른다. 어느 날 우리 할머니가 아침부터 밭일을 하고 계셨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근처의 창고에서 어머니라고 그 집 장남 A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들렸다. 할머니는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해서 그 창고에 가봤다. 창고에는 그 집 아줌마 B가 목을 매달고 있고 A가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있었다. 큰일 났고 나라고 느낀 할머니는 우리 아들 데려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집으로 달려갔다. 할머니가 삼촌을 데리고 왔을 때 A는 필사적으로 목을 맨 B를 내리려고 하고 있었기에 도와주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그때 B씨는 농사가 망해서 노이로제가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말하셨다. 하지만 곧 덧붙이기를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그 죽음은 뭔가 이상했어라고 하셨다. 모든 일의 발단은 백사였다고 한다. 아직 어머니가 어릴 때 그 옆집 처마 밑에 백사가 집을 짓고 도살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난데없이 나타난 뱀이 기분 나빴던 그 집 주인 씨는 뱀을 잡아다 밭에 던져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날 뱀은 또 그 집 처마 밑에 떠리를 틀고 있었다. 기분이 나빠진 씨는 뱀을 더 멀리 던져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날이 되자 뱀은 또 돌아왔다. 그런 일이 며칠 동안 반복됐다고 한다. 그 와중에는 아침에 뱀을 버리고 일을 하고 왔더니 씨보다 뱀이 먼저 돌아와 있는 일마저 있었다고 한다. 화가 머리끝까지 낸 씨는 뱀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죽여버렸다. 그리고 며칠 뒤 씨는 원인 불명의 병에 걸렸다. 고열에 시달리고 가슴을 치다 금세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이후 그 집에서는 불길함을 느끼고 기도사를 불러 재령을 부탁했다. 기도사의 말에 따르면 뱀 때문에 탈이 났으니 4발 달린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비법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도 그 비법을 실제로 지켰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한참 뒤 어머니보다 2살 많던 그 집의 장녀 D가 진학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D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당시만 해도 시골에서 여자가 고등학교까지 가는 것은 무척 드물었다. 가장인 C가 죽은 상황에서 무리해서 D를 고등학교까지 보낼 여유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D는 진학을 단념해야만 했다. D는 좌절에 빠져 덩시 어린 어머니의 눈에 맞아 귀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이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 D는 고등학교 가고 싶어, 더 공부하고 싶어라고 어머니에게 울면서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노이로제에 시달리던 D는 자기 집 다락방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 얼마 뒤 그 집의 둘째 딸 E가 시집을 가게 되었다.
시집간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는 전혀 모른다고 하셨다. 다만 시집간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이가 투신 자살했다는 소문이 났다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사실은 목을 매서 자살했다더라. 같은 집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죽었으니 시골에서는 영 시선이 곱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뛰어내렸다고 말을 바꿨던 거야. 그리고 셋째 딸 F가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나 F는 육아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 갓난아기를 껴안고 투신 자살을 시도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근처의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해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그대로 놔두기에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불안했기에 F는 잠시 친가에서 휴양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필 그때는 모내기철이었다. 그래서 친척까지 동원되어 모내기를 하는 와중에 텅 빈 집에서 F는 혼자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어느덧 막내 아들인 A도 결혼을 했다. 하지만 A 부부 사이에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몇 년 만에 겨우 얻은 아이는 기형아였다. 게다가 그나마 낳은 아이마저 장애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B는 그 탓을 모두 며느리에게 돌렸고 잔뜩 화를 냈다고 한다. 결국 A 부부는 머지않아 이혼했고 그 집에는 B와 A 모자만 남았다는 것이다. 나는 중학교 때 이 이야기를 어머니께 들었다. 그때는 이미 그 집에 남은 사람이라곤 A밖에 없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설날에 할머니 댁에 갔을 때의 일이었다. 설날이니 그 집에도 친척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꽤 야단스러웠다. 몇 사람씩이나 자살한 집에서 밤에 문조차 닫지 않고 일부러 자랑하듯 시끄럽게 잔치를 벌이는 꼴이 묘하게 으스스했다. 나는 우연히 어느 영능력자와 만나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자 그 영능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아, 그것은 신이 데려던 뱀입니다. 그 백사는 바다에서 1000년, 산에서 1000년, 마을에서 10일을 수행하면 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10일간의 수행을 앞두고 목숨을 잃고 만 것이지요. 그것을 신으로 모셔주지 않는 이상 재앙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 집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려 해도 어디론가 이사를 가서 알 수가 없다. 네 번째 이야기, 기차. 관동 지방에서 기차로 통근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NC라고 하는 곳에서 기차를 타고 있었는데 구간이 짧아 20분 정도면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웬일로 자리가 꽤 비어 있었기에 그는 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눈을 뜨자 여전히 같은 기차에 타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창밖의 풍경이 난생 처음 보는 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멍해져서 혹시 다른 노선으로 가는 열차에 잘못 탔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계속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옆에 앉은 노부부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고 보니 임자한테 참 고생 많이 시켰네. 미안하구만.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어쩐지 아련한 느낌의 대화였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고생들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여러 곳에 가볼 걸 그래서라고 말하고 있었다. 당분간 기차는 그대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차는 읽기 어려운 옛 한자가 7글자 정도 써 있는 이상한 역에 멈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승객이 3, 4명 내립니다. 시골의 무인역인 듯 차장이 표를 받고 기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손님은 논두렁을 따라 먼 곳으로 걸어갑니다. 아침부터 일도 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지?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기차는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이상한 이름의 역이 나타나고 거기서 사람들이 몇 명씩 내립니다. 이윽고 저녁이 되어 기차 안은 불도 켜지지 않고 어둠 속에서 석양을 배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만원이었던 전철도 어느덧 그를 포함해 이 3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에 가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떠올리고 차장에서 다가갔습니다. M에게는 언제 도착합니까? 차장은 손님, 표를 보여주시죠.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열심히 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차장은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손님, 표 없이 올라타면 안 됩니다. 이 기차는 임대 기차입니다. 빨리 내려주세요. 내려요. 그는 차장에서 목덜미를 잡혀 기차에서 던져졌습니다. 기차에서 던져진 그는 하필 강을 건너가는 도중이어서 암흑 속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여기는. 그것이 눈을 뜬 그가 처음 말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시립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고아 기관지에 관이 여러 개 삽입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시간은 이미 밤 9시. 그가 탔던 기차는 역의 정거장에 부딪혀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아침부터 그때까지 정신을 잃고 위독했던 상황에서 겨우 살아났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관동 근교의 철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고로 당시 겨우 목숨을 건진 이가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5번째 이야기, 오두막. 내가 산속에서 겪은 이야기다. 등산을 갔다가 카나가와현에 있는 산속의 오두막에 묵게 되었다. 오두막에는 나 말고도 다른 남자가 2명. 여름치고는 묘하게 적었다. 바람에 스쳐 나무가 윙윙대는 소리만 들려오는 오두막에서 우리는 밤 늦게까지 불을 켜고 고산식물 이야기나 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새벽 1시 정도 되었을까? 한 명이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나지 않냐고 말했다. 나를 포함한 2명은 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두어줘. 두어줘. 밖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이런 한밤중에 목소리가 들리다니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거기에는 초로의 남성이 가슴을 움켜잡고 두들기고 있었다. 나는 달려가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다른 2명 중 1명은 가지고 있던 휴대 무전기로 SOS를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연락이 되지 않는 듯 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간이 구급 상자를 가져왔다. 남자는 계속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우선 맥을 짚기 위해 팔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몸에 손이 닿자마자 곧바로 손을 빼고 말았다. 그의 몸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마치 이상한 물질에 손을 뗀 느낌이었다. 갑자기 그 남자가 손을 뻗었다. 조금 전 내가 걷었던 손을 강하게 잡으며 그 남자는 괴로움에 가득 찬 얼굴로 말했다. 나는 괴로웠다. 괴로워서 여기까지 어떻게든 왔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오두막 앞까지 왔는데도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남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한동안 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남자는 망연자실해 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녹는 것처럼 지면에 스며들어갔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이제 늦었으니까 자자고 말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우리는 오두막에 들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오두막을 나온 우리 3사람은 오두막 앞에서 그 남자의 상부를 빌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사람은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나타나는 것일까? 6번째 이야기, 안개.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멤버는 나, A의 여자친구인 Y였습니다. 장소는 중부지방의 어느 산속이었습니다. A가 이전에 한 번 간 적이 있었던 곳으로 그의 말에 따르면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오사카에서 출발해서 교토로 가서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그것이 8월 10일의 일이었습니다. 캠프는 2박을 할 예정이었기에 집에 돌아오는 날은 8월 12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고속버스에서 내리고 나서는 렌트카로 계속해서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산에 접어들자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조차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차를 세울 만한 곳까지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길가의 공터에 차를 대고 지도를 보자 40분 정도 더 가야지 목적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안개 때문에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너무 위험할 것 같았기에 우리는 안개가 개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차 안에서 기다렸지만 안개는 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냥 걸어서라도 가기로 하고 출발했습니다. 엄청난 안개 속에 산속을 걸어갑니다. 30분 정도 걷고 나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A는 나에게 혹시 길 잘못 든 거 아닐까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A가 다시 말했습니다. 30분 정도 걸으면 강가에 도착할 텐데. 근데 산속이잖아. 갈림길 같은 건 없었다지만. 나는 안개 때문에 걷는 속도가 느려져서 그런 거 아닐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A도 납득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를 더 걷자 겨우 강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쯤 되자 안개도 개이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하고 있던 친구들도 마음을 놓았습니다. 우리는 강변으로 가서 텐트를 쳤습니다.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나니 무척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틀 동안 캠프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날은 또 아침부터 구름이 잔뜩 끼고 어두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출발하기 위해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또 짙은 안개가 끼었습니다. 갈 때처럼 1시간 정도 열심히 걸어서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통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인터체인지에 접어들었을 때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속도로 요금 영수증의 날짜가 8월 11일로 찍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운전은 내가 하고 있었기에 다른 친구들은 알아차리지 못한 듯 했습니다. 기계의 고장인가 싶었지만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올 무렵 Y가 집에 전화를 했다가 부모님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제 돌아갈 거야 라고 말했더니 예정보다 일찍 오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닌데라고 말했더니 하루 빠르잖아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서 휴대폰의 날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나의 휴대폰은 8월 12일, Y와 M의 휴대폰도 8월 12일, 그러나 A의 휴대폰만은 8월 11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는 문득 받았던 영수증이 생각나서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한 나는 길가에 편의점이 있는 것을 보고 차를 댔습니다. 편의점에서 물을 사며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오늘이 며칠이죠? 11일입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편의점에 있던 신문을 슬쩍 보니 확실히 11일자 신문이었습니다. 우리는 8월 10일에 여행을 떠나 이틀을 자고 돌아왔는데 오늘이 8월 11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Y는 겁에 질려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문득 A의 휴대폰만 날짜가 다른 것이 떠올라 다들 휴대폰을 캠프 도중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A를 뺀 모두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A만은 어차피 전화가 안 걸리는 곳이라 차에 휴대폰을 놓고 왔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안개를 통해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상한 곳에 다녀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여름 휴가가 하루 늘어나서 묘하게 기분이 좋았던 체험이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귀신이 들려있는 집. 나는 젊을 적에 게임 잡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당시에는 게임 업계와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었기에 업체 이름 같은 것을 말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회사 자체도 망했고 시간도 꽤 흘렀으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 잡지에는 이른바 비법 코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게임의 묘수나 버그, 비법 같은 것을 모은 책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최신 게임뿐 아니라 페미콤이나 메가드라이브, 혹은 그보다 훨씬 마이너하거나 진작에 망해서 사라진 게임의 기술까지 수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에 나온 비법에 대한 독자 질문은 신임 편집자가 전화로 대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책에 적혀있는 한 어떤 게임이라도 무조건 대답을 해주는 것이 신조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독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게임은 세가 세턴의 고정 강령술 백무로 정말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 게임에 들어있는 101번째 괴담을 어떻게 해야 실행할 수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100개의 이야기를 모두 보면 특전으로 딸려 나오는 것이었을 겁니다. 담당자는 그것을 전화로 이야기했지만 전화를 건 독자는 그렇지만 안 나와요. 주판에만 들어있거나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확인해 볼 테니까 다시 전화 주실 수 있으신가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내일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독자는 다음날 오후 4시에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게임을 구하고 100화를 모두 플레이한 후 101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조건을 확인할 것. 그것을 기사 작성과 더불어 해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날은 잡지 마감날이어서 끝날 때까지 아무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덕에 시간이 나는 사람은 무조건 세턴을 잡고 게임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신임 편집자와 제작팀의 여사원들이 교대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라서는 게임을 감수한 이나가와 준지 씨가 직접 나와 이야기를 읽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플레이를 하는 사람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어폰을 끼고 했습니다. 무서운 것을 싫어하거나 흥미가 없는 사람은 내용을 읽지도 않고 버튼만 누를 뿐이었지만
이따금씩 흥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나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새벽 4시 즈음이었습니다. 게임은 약 70화 정도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이쯤 되면 자기 기사를 마감한 뒤 그대로 책상에 엎어지거나 숙직실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 결국 나 혼자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어폰에서는 이나가와 씨의 말이 빠르게 들려옵니다. 체력이 고갈될 수준이다 보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꽤 지쳐 있었는지 무의식 중에 눈을 감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어라, 끝났나? 싶어서 나는 눈을 떴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것이라면 하나씩 불이 꺼지는 100개의 양초가 있는 타이틀 화면이 보일 터였습니다. 그러나 화면에는 다른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얼굴의 아래쪽 반쪽이 이리저리 비뚤어진 노파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어떤 이야기에서 깜짝 놀래킬 용도로 넣어둔 사진이었을까요? 크게 입을 벌린 노파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디스크의 읽기 에러인지도 모릅니다. 화면의 아래쪽은 경련한 것처럼 부들부들 떨리고 거기에 맞춰 노파의 입도 흐물흐물 비뚤어집니다. 이어폰에서는 이나가와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물끄러미 보고 있습니다. 물끄러미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이 반복 재생됩니다. 묘하게 느린 목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게임이 오류를 내는 일은 종종 있지만 이런 에러는 처음이었습니다. 읽고 반복되던 이나가와 씨의 목소리에 지직거리는 잡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게임기는 디스크를 읽어드리려 하는지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이브 안 한 진행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너무 무서워서 전원을 끄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이나가와 씨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더니 게임의 효과음들이 엉망진창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의 클락션, 바람소리, 까마귀 울음소리, 흐느낌, 빗소리, 그리고 기분 나쁘게 웃는 소녀의 목소리. 노파의 사진 역시 계속 일그러져 얼굴 전체가 화면을 덮은 것처럼 길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게임기의 전원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게임이 꺼지는 순간 어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어. 그런 데이터는 없었을 텐데. 나는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에 쓰러져 있던 동료를 흔들어 깨우고 억지로 패드를 넘겼습니다. 그는 갑자기 잠에서 깬 뒤 게임을 하라는 소리에 영문을 모르는 것 같았지만 무서우니까 대신해달라는 내 부탁에 능글능글 웃으며 승낙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그는 기분 나쁜 듯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데이터가 날아간 것 같아. 전원을 켠 TV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아까 그 노파의 윤곽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재 뚜껑을 연 채로 전원을 넣어 세이브 데이터를 확인했지만 데이터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게임 제목란에 가타카나로 백물어라고 써 있을 텐데 거기에는 기기기라고 써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전화를 건 독자에게는 미안했지만 게임기가 데이터를 제대로 못 읽어서 그런 것이라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게임 개발사나 출판사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쉽다고 합니다. 밤낮의 감각이 애매하며 언제나 사람이 있고 피곤한 사람이 잔뜩 있다 보니 이상한 것들이 꼬이는 것인지도 모르지요.